자, 이제 6편입니다. 이 근대사의 그 태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을 아까 사랑하자 뭐 그랬고요. 결국 열심히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주말에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영화도 보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충전을 해서 또 이렇게 하루 일주가 또 시작되는 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도 좀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대의 세계에 나왔는데 이건 외울 건 없습니다. 자, 이 근대사의 그 태동하게 되면 이제 조선 후기 사회가 이제 근대사의 태동인데 그 이전에 16세기 밑줄 치세요.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조선 중기는 어떠했냐 하는데 정치적인 쪽에서는 정쟁이 발생합니다. 사화 붕당 그리고 이제 양반들은 이제 성략적 명분에 의해서 특권을 누리려는 보수적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농장은 확대되죠. 군적 수포제 상민만 군적에 올려서 포를 걷는 게 양반 상민의 구분을 확연히 하면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요. 환곡은 고리대화되죠. 박납의 폐해가 있었죠. 부역제가 해이해지는 겁니다. 또 이 사상 쪽에서는 이 성략이 이기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념론화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16세기는 분위기 안 좋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민들의 의식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장된 경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서당 교육이 가능하고 한글 소설이 보급되고 장시의 발달, 판소리 타령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 의식 성장이에요. 그것은 결국 근대사의 태동을 주도할 수 있고 이게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데 있었어도 농민 의식 성장이 영향을 끼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대 사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 평등 사회,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 정치를 구현하는 사회 이게 결국은 이제 근대 사회의 그 태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농업 쪽에서 보면 영농 기술이 발달하죠. 그 다음에 뭐 광작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산력의 어떤 증대를 가져와요. 상고업 쪽에는 도고입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전문적 경영인, 또 선대제 그 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쪽에서는 자 평등 사회를 추구했다 하는데 조선 후기 보면은 이제 양반은 결국 그 지위를 갖다 이제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농민들은 이제 또 이 분홍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민은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양반은 또 그 몰락을 해가지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는 것도 있겠고 서울과 이 공로비 어떤 해방 이런 그 부분들은 좀 더 평등 사회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죠. 사상 쪽에서는 이제 성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학, 천주교, 동학, 양명학 이런 그 부분들이 보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이제 신분제를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근대사의 태동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부분에서는 근대사의 태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태동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정치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붕당 정치가 민주 정치로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변질되고 탕평책이 시행되었지만은 세도 정치로 이어지면서 이제 밀란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정치적인 쪽에서는 근대 지향적 움직임을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만 있다? 태동이 있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또 보면 경제, 사회, 사상 쪽에서의 어떤 태동은 내재적 역량에 의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제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제도 개편과 이 정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 지배체제 모순했는데 신분제의 그 모순들, 토지제도의 어떤 모순들, 부세제도의 모순들이 16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에도 계속되었다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결국 후기에도 이 모순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속에서 자 보세요. 양반들이 그 농민을 갖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이탈하면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는 흔들려요. 그래서 양반이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다?
기억하세요? 비변사를 강화시키고 오군영을 정비하고 수치체제를 개편한 것은 제목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 강화 노력인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비변사부터 보겠습니다. 비변사는 여러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다 이거고 5조 판사야 됩니다. 6조 판사면 틀리는 거, 즉 공조 판사 제외됐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역할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왕권이 약화되죠. 의정부 6조의 그 기능도 당연히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후기에 강화되고 영조와 정조 때는 약화되었지만 세도 정치기 가면 또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비변사에 대한 그 과정들 확인해야 됩니다. 중종 때는 병조에 애속된 임시기구로서 삼포 외란 때 설치된 거고, 이게 상설기구가 된 것은 명종 때 을묘예변을 계기로 국교가 일시 단절되면서 상설기구와,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능이 확대되었다, 최고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군 때 폐지되는 걸로. 자, 이제 중앙군, 지방군 나왔죠. 우리가 이제 중앙군 하게 되면 이제 5군영으로 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 선조 임진왜란 중에 이제 설치된 것은 훈련도감뿐이 없죠. 바로 유성룡이 이제 척계광에 기호 신설을 참고로 해서 설치했다 하는데, 여기는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으로 편제가 되는 겁니다. 종전에 의무병제, 농병일치제가 와야 되고, 이게 이제 용병제 및 상비군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인조 때는 어영 영이라 해서 이관의 날을 계기로 이제 설치했던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북벌의 본영으로 승격된 것은 효종 때입니다. 총융청, 대개 이제 북한산성 수비, 수어청, 이 남한산성 수비, 뭐 한쪽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남한산성에 가면 수어장대가 있고 그러는데, 이 수어청 하면 남한산성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면 이제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수비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금이영은 이제 숙종 때 완비가 되는 겁니다. 왕씨나 궁궐을 수비했다 나왔는데, 결국은 숙종 때 오군영이 완비된 걸로. 그래서 이제 오군영의 그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체로 이해하면 끝나요. 임기응변으로 설치했다. 이게 병종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재정 기반도 이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기능은 서인의 군사적 기반입니다. 뭐라고요? 왕권 강화가 아니라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 쪽엔 소고군이죠. 양천 혼성군으로 편제가 되고, 평상시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되면 나가서 싸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 잡색군이 결국 이 평상시 생업 유사시되면 나가서 싸웠다 하는데, 잡색군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엄연한 이건 지방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농민도 포함한다는 게 잡색군하고 다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군영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다시 표로 그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훈련도감하고 이 금이영 쪽에서 좀 더 기억을 하시고, 특히 훈련도감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지방군의 어떤 방위 체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세조 때 이제 진관 체제입니다. 전국 군현을 지역 단위 방위 체제로 편성한 거. 이때는 이제 보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양의들을 그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역 방어 체제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소부대 단위로 편제되고 수령이 결국은 이제 지휘관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기 지역을 갖다가 알아서 지키는 쪽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외적 침입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외적 침입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은 이 제승방략 체제입니다. 이것은 유사시되면 수령이 이것은 지휘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전쟁터에다가 수령은 군대만 동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나 그 지역의 병사관자 지휘하게 그 되는 체제. 이것은 이제 도 단위로 이제 편성한 건데, 임진왜란 중에 효과가 없죠. 대개 16세 후에 명종 때로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외란 중 그랬는데, 이게 외란 중의 소운 체제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따라서는 이제 임진왜란부터 후기니까 후기의 소운 체제도 맞겠고요. 진관을 복구했다는 것은 다시 지역 단위로 가기 때문에 수령이 그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소고법에 의해서 양반의 노비까지 다 편제했던 거. 이게 이제
결국 이 소운 체제죠. 그러나 이 소운 체제도 수령이 지휘관이라는 것은 결국 군사적 전문 지식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영장 체제로 또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일단 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교과서 있는 거니까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쟁의 격화와 이 탕평 그 정치입니다. 결국 이제 숙종은 이제 여러 그 환국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순서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됐고요. 영조 정조업적은 너무나 많은 그 시험 문제가 매년 두세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조든 정조든 한쪽은 확실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료가 나오면 더 그 중요시 해야 된다 볼 수 있죠. 자, 이 붕당 정치 변질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비판설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숙종 때 있었던 이 경신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러한 변질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냐?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과 남인들이 결국 뭐요 상업적 이익을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서인이 독점적으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붕당의 정치적 기반은 약화되다 보니까 양반들이 지방에 내려가도 결국 뭐요 신분적 어떤 경제적 어떤 그 지위를 갖다가 누릴 수 없어요. 이 붕당의 기반이 이제 물란 약화되는 거, 뭐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예속 논쟁 같은 쟁점에서 군사권 장악 쪽으로 옮겨지는 거,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신분제와 지주제가 약화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중앙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서 붕당 정치는 변질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숙종이 이때 환국을 주도했다 그랬는데 여차하면 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론의 기능을 했던 이 3사 2조 전랑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축소시켜 버려요. 그러나 이제 벌렬 가문들이 이제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의적으로 비변사의 기능은 강화된 걸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상대당에 대한 보복으로 사사가 빈번하고 이제 정치의 쟁점은 왕이 계승 쪽에 이제 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층의 어떤 분화했는데 벌렬 양반, 향반, 잔반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각 지역에 몰락했던 남인들이 특히 이제 서원 사후를 많이 건립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보면 경신왕국이 숙종 때 있었는데 남이 역모를 깼다 해서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집권한 서인들은 노론과 소론, 이 송시열, 윤증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인들이 살아나면서 이제 기사왕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장희민의 아들 윤을 원자 세자로 책봉해 가는 과정에서 노론이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제 송시열은 제거되는 거고 결국은 이 남이 승리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남인도 이제 장희제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권을 강화시킨 상황에서 숙종은 이제 남인을 견제하고 싶었고 이때 이제 서인 김춘택이 인현왕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남인의 그 탄압을 받다가 남인은 또 숙종이 이제 제거해버리는 쪽에서 서인이 승리했던 게 이 갑술왕국입니다. 얘기했던 대로 남이 권력을 잡은 것은 예송 논쟁에서 무슨 예송? 갑인 예송. 알죠? 환국에서는 무슨 왕국? 기사왕국.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고옥 1701년 인현왕후가 이제 죽었던 해인데 장희빈이 이제 무녀들과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구술을 냈다 해가지고 사사되었던 사건이고요. 병신처분은 뭐 7급 수준인데 결국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죠. 이 경찰직에는 딱 한번 나왔던 거. 결국 이 송시열이 그 숙종이 송시열을 갖다가 이제 좀 더 옹호하는 그 처분을 내렸다. 이 병신년에 있었지만은 이제 병신 같은 처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정윤현의 그 영의정 이명을 갖다가 이제 독대에서 세자 그 숙종을 갖다가 이제 그 경종을 폐위시키려고 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임사화 나왔습니다. 신축년과 임임년에 걸친 두 차례 소론들이 노론을 탄압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순서 확인을 꼭 하라는 얘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탕평체에게는 숙종 때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숙종 때 탕평책이 처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것은 뭐요? 특정 붕당에다가 권력을 갖다 이임하는 이 편당적 조처로 인해서 숙종의 탕평책은 성공하지 못한 명목상의 탕평이다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영조와의 정조는 자 탕평책 왕권 강화 노력 한계 다 비교가 되죠. 여기는 완론이에요. 완만한 탕평, 준론, 시시비를 명확히 가르는 자 아주 강력한 탕평. 그래서 이제 즉위하자마자 성균관에 가서 이 탕평 교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소론 강경파 이인자가 이제 난을 갖다 일으켰죠. 이인자의 난 이후에 왕권 강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온건한 세력을 중심으로 한 탕평파를 육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세력을 제거하고요. 이조 전랑의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래 그 보면은 그 탕평 책을 갖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탕평체도 이제 만들고 아래 그 한계가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나주 개서 사건, 사도세자 사건 이후에 결국 이제 노롱들을 갖다 이제 좀 더 등용하는 쪽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다음에 정조하게 되면 영조 때 등용된 척신 환관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을 중시했다는데 특히 그 서울 출신들 등용하는 쪽이고 전체적으로 이쪽이 이제 노론 중심으로 탕평책이 운영되었다면 이쪽은 좀 더 남이 시파 중심으로 등용되었다고 이제 보시고 뭐 왕권 강화 노력이 이제 대비가 돼야죠. 친위 부대 장용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기관이지만 붕당의 비대화를 막는 규장가 그리고 이제 초계 문신제 있죠. 그리고 수원 화성을 육성하는 거,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향약을 주관하도록 하는 거 이게 다 정조의 왕권 강화책.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탕평책은 전반적으로 붕당 자체의 해체는 그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걸로. 자, 그 밑에 이제 제도 정비 쪽에 이제 영조하면 이제 균역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성 유눔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정 금영이 도성을 나누어서 수비하도록 했다는 것은 병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다음에 악법을 폐지하고요. 삼심제를 다시 엄격하게 시행하고요.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 그리고 6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을 갖다 이제 재기용하는 기록과 그다음에 문헌 쪽에 보면 동국 문헌비고 무언록 이 두 가지 외워버리면 속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조 때 하게 되면 이제 유기전을 제한 금난 정권이 폐위돼요. 경제 가서. 그 다음에 공장안도 폐위되는 쪽에서 자유로운 상공. 고금 도서 집성을 수입한 거지 편찬했다면 틀립니다. 문체 반정을 주도했고, 대전 통편, 동문희고, 탁지지, 추간지, 홍제 전서, 규장 전후, 무예 도보 통지, 연려실 기술, 일성록 이런 게 대부분이 다 정조 때예요. 그래서 영조의 문헌은 꼭 기억하면서 이 정조가 많다는 생각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안동김 씨가 이제 세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순조 때 이제 보면은 여러 사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초기에는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청정하다가 안동김 씨, 김조순 그리고 이제 순조 때 신유박해, 공로비 해방, 홍경래난, 영국이 그 1832년 로드 아머스토가 최초로 통상을 요구하는데 이 순조의 업적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놨어요. 헌종 때는 기해박해, 병호박해, 철종 때는 동학이 개창되고 임술농민봉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외척 가문이 정치를 주도하다 보니까 붕당 정치는 파탄에 이르렀고 2품 이상 고위직이 정치를 독점하면서 비변사의 권한은 강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령의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 밑줄 치겠고요. 사회 경제적인 쪽에서 상품 앞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 밑줄 치겠고 고중하게 치우쳐서 개혁 의지를 상실했다 밑줄 치겠고. 자, 우리가 왕권이 세도 정치 약했지만은 수령의 권한은 강화됩니다. 알죠? 결국 이 정조 이후에 수령의 권한이 더 강화돼 버리다 보니까 수령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세도 정치가 없었다는 점 유의해야 돼요.
알죠?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도 정치, 매간 매직이 행해지고 삼정의 문란으로 결국은 뭐요? 이 상품화폐 경제는 오히려 둔화되는 쪽에서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증학은 옛것을 갖다 이제 통해서 증명하는 쪽에서 이게 실학에는 이게 실증적인 쪽에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고증학 자체는 복고적인 학문으로서 세도 정치기 개혁 의지는 상실했다. 이거 유의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찍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관계로 넘어왔습니다. 뭐 청과의 그 관계에 나왔는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병자호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북벌은 추인됩니다. 그러나 청을 왕래했던 사람들이 청의 문물을 소개하면서 이제 배우자는 북학론이 대두되기도 하고요. 숙종 때 이제 백두산 정계비가 이제 건립되었다는데 이게 나중에 간도 기속 문제로 이어지죠. 이 부분은 이제 구한말에 가서 이제 좀 더 보완하겠는데, 하여튼 이 백두산 정계비는 청나라 목국동이 조선의 예조판서 박권하고 이제 회담을 했고, 결국 이 목국동이 이제 백두산을 돌아보고 정계비를 1712년 숙종 때 건립해요. 그 내용은 이제 서희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토문이라는 게 조선은 토문강으로 하는 결국 여기가 어디냐면 송화강이에요. 송화강 토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청나라는 이 두만강. 그래서 결국은 이 간도 기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하면 간도 기속 문제. 하여튼 이 조선이 두만강 하면 틀립니다. 조선은 이 토문강, 우리는 토문강을 이 송화강 쪽으로 해석하는 거고, 송화강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청나라는 두만강, 그래서 간도 기속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관계 변화 부분에서 이제 광해군 때 기후약조가 1609년에 체결돼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이 허용되었다 하는데, 세견선을 갖다가 이제 20척으로 정했고, 부산포만 개항합니다. 그렇죠? 세사미도 백석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부산포만 개항. 그 다음에 통신사가 이제 파견된 것은 결국 이제 에도 막부 의 이제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제 파견되는 거고, 선조에서 순조로 봅니다. 그렇죠? 1607년에서 1811년까지로 이제 12차례만 파견된 거고, 해행 총재의 그 통신사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울릉도와 이 독도는 뭐 시사적인 뭐 그런 쪽에서 이게 이제 출제를 합니다. 제 기본서에 보면 이제 독도에 관련된 내용은 쫙 일괄 조선 후기에 정리가 돼 있어요. 7급 지방직에도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적어도 뭐 이런 정도야 뭐 기본인 거고요. 지증왕 때 이제 이사부가 이제 개척을 했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는데, 이거 유의해야 돼요. 강원도 울진현조 했는데 경상북도 울진현하면 틀립니다. 이 강원도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도 총도가 독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섬으로 최초로 그려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은주시청합기, 태정관 지시, 삼양 접양 지도, 이것은 일본 쪽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두 개의 섬인 죽도, 석도를 울릉군에 관할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관보에 아예 게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서에 보면 이 사료가 있고, 이 사료를 가지고 대한제국을 또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이거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강탈했다. 알죠? 1905년 결국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1952년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이제 우리 땅임을 갖다가 우리는 강조하고, 일본은 또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매년 이렇게 이제 국방 백서에 이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애들이죠. 자, 이제 제3장 근대 사회 변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선 후기 이제 신분제 그 경향이 나왔는데, 양반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가 감소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 내용이고, 이렇게 양반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벌렬 양반, 향반, 잔반 있는 거고, 이 몰락한 잔반이 있다는 것은 신분과 이 경제력이 후기 가서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도식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도식은 확인해야 돼요. 양반만 어때요? 늘어나죠?
상민과 노비는 어때요? 감소하고 감소한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죠? 외울 것도 없어요. 증가하구나, 이건 감소하구나. 그래서 양반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양반의 권위는 추락하는 거예요. 상민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나머지 상민의 부담이 결국 뭐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민들을 이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균역법이나 호법법 이런 게 시행되고요. 또 상민의 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비 종모법, 이 공노비 해방 이런 것들이 또 따라가는 거겠죠. 자, 이제 서울과 이 중인의 이제 신분 상승 운동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설이나 뭐 향리나 이들이 전부 다 넓은 의미 중인 속에 이제 포함되고 그랬죠. 뭐 기술관도 다 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 후기 보면은 설과 나머지 그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 결과가 달라요. 이들은 성공하고 이들은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알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조선 후기 설이 신분 상승 노력에 실패했다면 틀려버립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인들이 성공했다면 틀려요. 실패합니다. 설만 성공하고 나머지 중인들은 실패입니다. 알죠? 그래서 조선 후기는 중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들을 중간 계층으로 분류해서 별개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서얼들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 재정이 그만큼 악화되죠. 그래서 이 납속책, 공명첩 이걸 통해서 신분이나 관직을 갖다가 사고 팔았던 거고, 아래 보면 자 영조, 정조로 이어지면서 이제 상소, 그래서 정조 때에 가서는 유득공, 이덕무 등이 규장과 검성 안에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조 때 이들의 신분 상승 노력은 1차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철종 때 가면 신해어통, 결국은 서얼들은 양반과 관직 진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얼의 신분 상승 노력은 정조도 성공, 철종도 성공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인들 나와 있죠. 나머지 이제 중인들. 그래서 이 중인들도 철종 때 대규모 소청운동, 이 통청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의 노력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나머지 그 기술관 이 중인들을 갖다가 신분 상승시켜주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철종 때 이들의 소청운동은 실패. 그러나 이제 역관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부각시키는 거고, 특히 외래문화 수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국가가 이 노비를 관리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영 노비를 갖다가 신공을 납부하는 납공 노비로 전환했다 보시고, 노비 종모법이 실시돼야 됩니다. 이 페이지하면 틀려요. 이 노비 종모법, 노비는 이제 아버지를 따른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따른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만 따른 겁니다. 설령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미이면 양미이 되는 이 노비 종모법은 상민의 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노비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순조 때 가면 이 공노비를 해방시킨 걸로, 이게 전부 다 국가재정 확보책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풍습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법제적으로 보면 조계원, 동성동본 혼인하지 못하도록 했죠. 일부 일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첩을 두다 보니까 엄밀한 의미의 일부 일처는 아니라 그 얘기고요. 법제적인 혼인신분, 실제는 20세 전후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그 변화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에서 이 조선 중기인 전기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쪽에서 남성과 여성이 가정 내에서는 대등하고, 남기 여가혼이라 해서 혼인한 이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한 경우가 있죠. 처가살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는 돌아가면서 제사는 균분 상속이죠.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 이 바뀌게 된 것은 이제 부계 이주의 형태, 성략 중심의 예절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남기 여가혼은 친형제입니다. 혼인한 이후에 여자는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이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형제도와 더불어서 양자를 입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입양해야 돼요. 재산 상속에서도 이제 장남을 갖다가 우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장자 상속, 장자 제사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성을 따르면서 마을은 동성촌락, 이 동성촌락이 형성되는 것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북의 이주의 그 사회 성리학적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그 사료가 있죠. 박유, 충렬왕 때 박유라는 평장사가 이제 첩을 주자고 했다가 손가락질 당한 거고, 우리가 이제 16세기 이의 그 남매 분재기에도 보면은 경국대전의 의거에서 차별은 크게 없어요. 그러나 조선 후기 부안 김씨 분재기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딸과 아들을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냐 이 반문하듯이 좀 더 아들 장자 중심의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료를 갖다가 통해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친형제, 장자상속, 장자제사, 양자 입양, 동성마을의 형성 이런 것들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촌 질서의 어떤 변화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자 분홍층의 대두로 인해서 향촌 사족 세력은 약화되고 그들의 지위 유지 노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새롭게 이 분홍층이 대주되면서 향촌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결국 이제 분홍층의 대두 나왔는데 양반의 그 신분 상승 이게 이제 납속책, 향직의 매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 분홍층은 양반으로 상승했지만은 향촌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권과 이 결탁하는데 바로 수령과 향리의 지위가 강화됩니다. 어차피 조선 후기는 수령과 향리, 관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향의 사족 세력은 약화되는 거고 향의 자체도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자문기호로 전락했다는 것은 향의 기능 사족과 더불어서 약화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양반 사족들은 지배력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족보를 작성하거나 청금로, 향안을 작성하거나 동약을 실시하거나 서원 사후의 건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분홍층이 양반이 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 분홍층이 관권과 결탁을 했다고 그래야지 이것은 이제 신양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양반은 그 구양입니다. 구양. 기존 사족들인데 양반이 관권과 결탁했다면 틀려요. 알죠? 어떤 이 조선 후기는 관권인 수령의 그 권한 강화로 사족 양반 지주들의 세력은 약화되다 보니까 이들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농민의 어떤 분화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분홍층과 임노동자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이 분홍층 이런 식으로 다수의 이제 임노동자들은 국가나 관청, 양반, 지주, 일부 분홍층도 이 임노동자를 고용했죠. 외울 건 아니고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사회 그 변혁의 움직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조선 후기 신분제는 동요돼요.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다 보니까 양반들은 농민들에게 무리한 수탈 또 밀란이 일어나는 그 분위기들. 그래서 애언 사상이 이제 대두되기도 하죠. 자, 이제 천주교와 동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7세기 사신이 서학으로 소개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래됐다면 틀려요. 사신이 소개한 거고 처음에는 신앙이 아니라 서학으로 소개한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했던 이수광이 천주 시리를 소개할 때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앙화된 것은 18세기 남인계열의 학자들. 그래서 이 남인계열의 학자들이 신앙화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탄압을 남인들이 많이 받았고요. 금합에 대해서 나왔죠. 이 천주교의 어떤 제사의식 거부.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부정되고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데 이게 이제 추조 적발 사건
사건, 이 반해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있었냐면 정조 때 있습니다. 알죠? 정조 이렇게 순서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세는 확장된 것은 평등사상, 내세적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을 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개 그 박해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신해 박해는 정조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론 벽파가 일단 신해 박해는 정조 때 있게 되는데 윤지충 그간자 그 권상현과 더불어서 신주를 속아가고 간단한 천주교 의식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사형당한 게 신해 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 박해는 순조 세도 정치로 넘어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노론 벽파가 남인 시파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파 세력은 위축되고, 실학은 쇠퇴하고, 이승훈, 이가완, 정약종, 청나라 신부, 주문모가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정약전은 강진, 흑산도로 이제 각각 유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직에 나온 겁니다. 이게 신유박해, 황사형 백서 사건, 황사형도 이제 사형 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해박해는 이제 헌종 때 있게 되는데 천주교 탄압은 이제 강화되었다는데 정하상, 이 정하상이 이제 상제 그 상서를 통해서 이 천주교를 갖다 옹호하는 글을 썼는데 정하상의 상제 상서 천주교를 옹호하는 글하면 기해박해를 생각해야 되고요. 오가작동법 척사유눔을 반포했다 그랬는데 이 말 나오면은 결국 기해박해예요. 대부분이 중요한 것은 또 신유박해 다 있습니다. 이게 각각 중요한데 하나를 외우면 하나는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병호박해는 이제 7급 수준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대건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가 순교. 그다음에 병인박해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죠. 결국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박해. 그 다음에 동학 나왔습니다. 이 최재우가 개창을 경주에서 하는 거고, 뭐 이 세도 정치, 성리학, 실학, 결국 이 천주교의 이제 대양 이런 한계와 대양 속에서 이제 서학에 반대한다 해서 동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보면 유불선 사상에다가 천주교 교리까지 흡수했다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샤머니즘, 도교적 성격인데 그래서 부적과 주수를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시천주 사상, 인내천 사상 이런 게 이제 천주교 교리 흡수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후천 개벽 사상이에요. 동학이 개창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조도왕조를 부정했다면 맞는 걸로. 알죠? 그 다음에 그 최재우가 이제 혹세무민으로 죽으면서 최시영의 노력에 의해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편찬됩니다. 이것은 이제 경전이에요. 한문으로 된 경전. 이것은 한글로 된 가사집입니다. 이건 뭐뭐 문이 들어오고 여기는 뭐뭐 가가 수록돼 있고 그래요. 알죠? 근데 이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누가 편했다고요? 최시영이 편입니다. 알죠? 그래서 최시영이 편했다는 말, 주기론이란 말, 조동왕조 부정했다는 말, 천주교 교리도 흡수했다면 다 맞는 걸로. 여기 이제 정하상이 그 천주교를 옹호하는 이 상제 상서 나오는데 이 사료가 나오면은 무슨 박해? 이 기해박해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시영의 그 인내천, 그래서 이 천주교와 동학을 물어볼 때 이 사료를 법원제계는 인용하기도 했어요. 자, 이제 홍경래 난과 임술 농민 봉기로 넘어왔죠. 자, 이게 이제 1811년, 1862년이니까 순조, 철종 다 세도 정치 시기예요. 비교해야겠죠. 홍경래 난은 이제 서북인에 대한 그 차별 대우. 알죠? 이 세도 정치의 어떤 폐해 이런 게 있고요. 여러 뭐 밀무역이라든가 이 잠체 규제하는 것도 뭐 다 원인인데 이게 직접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경가 이 가산 다복동에선 일어났고 정주성을 갖다 이제 점령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 홍경래 난 이후에도 이 폐해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19세기 농민항쟁의 성구입니다. 이 봉건 왕정을 타도하게 한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홍경래 난은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사료를 기억을 잘 해야 되고 이 시기 물어보면 순조 세도 정치란 것도
시기란 것도 알아야죠. 우리가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이 임술년이에요. 규모가 가장 큰 게 진주 지역입니다. 진주 밀란 또는 백건당의 난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 자 아래 보면 자 백낙신, 이 백낙신, 이 홍병학의 이제 탐학의 그 반발하고 이제 일어났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아래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진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단성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 안핵사, 이 박규수를 파견해서 이 난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냐, 이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했는데 이 삼정이정청의 설치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박규수가 이때 이제 건의해서 설치했던 걸로.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요. 알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영향을 끼쳤고요. 그만큼 양반 중심의 체제는 이제 흔들리겠죠. 이 홍경래난, 임술농민봉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의 그 태동에서 이제 경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경제. 이 영정법, 대동법, 이 균역법으로 이제 각각 그 변화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전세가 사두로 정액화되는 겁니다. 이 공납이 토지에 냈기 때문에 공납 제도가 결국 전세화되었다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 군역이 이제 어느 정도 양인들한테만 냈던 것이 이 분산되는 그 부분 때문에 군역이 어떤 평준화되는, 알죠? 뭐 양반이 군포를 내는 건 아니지만 군역이 평등화되는 그런 현상은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로. 자, 우리가 영정법은 1635년 인조 때 그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전 이 공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의 비효율성, 그래서 이제 풍류에 관계없이 1결당 사두를 걷는 전세의 정액화 현상입니다. 알죠? 물론 자 효종 때 가게 되면 양적 동일법에 의해서 이제 보완이 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 하면 이제 광해군 때죠. 이 광해군 때 이제 경기도에서, 인조 때 이제 강원도에서, 효종 때 충청 전라도에서, 숙종 때 경상도 이 황해도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박람회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유성룡, 조광조 등이 이제 수미법을 건의했던 거고, 그게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결국 대동법이란 이름으로 이제 시행되는데, 이 대동법 하게 되면은 이제 상공, 별공, 진상,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걷는 이 상공만을 갖다가 쌀이나 옷감이나 돈으로 내도록 한 겁니다. 원래는 16두였지만은 숙종 때 12두로 확정을 지어요. 좀 미포전으로 걷는 거. 그래서 이 종전에 종전에 호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제 토지 결에 따라 걷었던 거고, 선해청에서 담당했죠. 그 다음에 공이라는 특사물 조달하는 어용상인, 국가가 허용한 관상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반 지주들의 어떤 반대, 이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죠. 이 순서. 그래서 이 대동법은 이런 그 내용들. 그 다음에 균역 나왔는데, 양역 변통론을 갖다니 결국 절충해서 두 필 걷던 것을 한 필만 걷는 거. 그런데 재정이 그만큼 한 필로 감축되다 보니까 결작이라 해서 1결당 2두. 그 다음에 이제 선무군간으로 편제해서 군포 한 필을 거뒀고요. 궁방에 걷던 아문에 걷던 여러 잡세를 국가 수입인 균역청에서 관할합니다. 3년 후에 이제 선해청으로 전환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단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전세가 이제 사두로 낮아졌죠. 20도에서 사두 걷던 것이 사두로 확정을 지었다는 것은 누가 좋아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와 일부 자영농에게는 유리해도 농장이 확대된 이후 대다수 병장농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즉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 이제 부가세, 추가세 이걸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정법 자체는 농민 입장에 보면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각각 이게 맞아야 돼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동일한 척도 1등전의 주책을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들 참고. 그 다음에 대동법은 이 결과를 갖다가 좀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납인 자 보세요. 일단 대동법은 공납 중에 정지적으로 걷는 이 상공만을 갖다가 미포전으로 대체했다 그랬고, 호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토지 결에 따라 걷었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대동법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됩니다. 공납이 결국은 현금으로 내게 되고요. 공납이 전세, 토지의 세금화 된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부담은 늘어나야 되고, 토지가 없는 농민 부담은 경감돼야 되고, 이 가진 자한테 부과하니까 국가 재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미포전으로 이제 걷었다는 것 자체가 공급과 수요가 생기게 되고, 또 이 국가 입장에 보면 이제 공인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시와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일부 독점적 도매상으로 성장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쌀을 걷다 보니까 쌀의 집산지들 강경, 원산, 삼랑진 이런 곳이 상업도시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성장했다는 것은 결국 그 농한계 농민들도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하고요. 국가가 이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등장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요. 그래서 화폐도 전국적으로 결국 유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양반의 신분을 사면서 양반의 수가 증가하죠. 양반 사회는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소작을 하지 않아도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양반 중심의 결국은 경제 체제도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징수는 존속했다. 최근에 나왔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걷는 상공만을 갖다 미포전으로 냈다는 것은 별공 진상은 남아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쌀을 갖다가 이제 걷는 과정에서 상남미 올려 보내는 쌀과 그 지역에 머무른 유치미란 게 있는데, 이렇게 각각 상남미, 유치미가 있는데 상남미가 증가하면 이건 유치미는 보조를 해야 돼요. 이걸로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미 감소는 결국 뭐예요? 수령과 향리의 농민 수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최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상남미가 증가하면서 지방 경비로 이걸 메꾸다 보니까 유치미는 감소해요. 알죠? 그래서 유치미 감소는 수령과 향리들이 농민의 수탈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끼쳤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균역법은 자, 두 필 걷던 군포를 한 필 걷는 과정에서 농민의 부담은 경감합니다. 그리고 결작을 갖다가 떠넘겨지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부담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대동법이나 균역법이나 지주 부담 증가, 농민의 부담 경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역의 이제 폐단, 다시 족징, 인징, 황구참장 폐단이 나타나고요. 저항이 있었다 하는데 어떤 결과를 물어보면 농민의 부담은 경감합니다. 그러나 폐단이 사라졌다면 틀려요. 다시 족징, 인징, 폐단은 나타나는 걸로. 알죠? 자, 거기에 보면 자, 조선 후기 세제와 관련된 이제 정리를 할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영정법에 의해서 4두, 대동법에 의해서 숙종대 12두, 균역법이 시행된 이후 결작 2두, 조선 후기 훈련도감이 삼수병을 양성한다 해서 삼수미세 2.2두를 거뒀어요. 그래서 1결당 토지에 내는 세금의 총액은 몇 두다? 20.2두입니다. 1결당 전세 총액이 몇 두냐면 20.2두 확인하시고요. 넘어와서 이제 서민 경제의 발전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조선 후기 보면은 이제 모내기법, 이모작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돼요. 그러나 이것은 농민의 노력이지 국가가 장려했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고랑에다 씨를 뿌리는 견종법이 시작되고요. 상품작물, 구황작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수리 관계시설에 이제 발달하는데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청인 제연사가 설치되고요. 개인이 독점적으로 저수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조때 가면 이제 제연 절목이 반포됩니다. 이건 제연사는 현종,
이건 정조 때 있었고요. 조선 후기 저수지는 합덕진, 남대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나머지 저수지는 다 삼한시대 대부분이 축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논의 비율이 이제 정조 때 가면 이제 증가한 것은 그만큼 쌀이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농법의 발달은 노동력의 절감이 광장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게 농민의 어떤 계층 문화를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조선 후기는 일단 견종법, 상품작물, 구황작물, 광장 나오면 이건 무조건 조선 후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지대의 변화 나오는데 이 지대란 것은 결국은 토지 임대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 임대료. 그래서 이제 소작인 이 병작농들이 결국은 이제 소작료를 낼 때 이제 타조법과 도조법이 있죠. 자, 조선 후기 보면 소작료 지대가 변화된 배경은 전호권의 성장이에요. 알죠? 그러면서 이 지주의 권한이 약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작쟁이를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작료에 대한 인하가 결국은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도조법은 그만큼 지주에게 불리하고 소작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이 타조법은 정률지대예요. 일정한 비율, 그게 이제 수확량의 2분의 2입니다. 정률지대. 일정한 그 비율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풍융을 갖다 이제 따지는 거고 그만큼 풍융에 따라서 지주의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에 간섭이 있죠. 이것은 좀 더 지주에게 유리한 겁니다. 반타작 해먹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전개에서 후기까지 일반적 현상이지.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조법 하면 정액지대입니다. 일정한 액수를 갖다가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 사면서 정액하죠. 액수를 정한 것처럼 이것은 대개 수확의 3분의 1을 갖다가 정하게 됩니다. 이 땅이 수확의 평균 이 정도다 하면 그것을 3분의 1로. 그 다음에 이것은 풍요가 무관하게 3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필요한 작물을 선택해서 심을 수 있는 경영의 자유. 그만큼 소작인에게 유리해요. 이 소작인에게 이제 지주에게 이제 좀 더 유리하고 소작인에게 유리하다고 이제 봐야죠. 이 소작인들이 이제 전세, 종자, 농기구까지 이제 부담하지만 이건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도조법은 후기의 일부 도지권을 갖다가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거지 이게 일반적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전개에서 후기까지가 일반적 현상이고 도조법은 후기에 도지권을 소유한 자에게만 개간하거나 제방을 쌓았을 때 특권을 부여한 게 도지권인데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알죠? 어떤 정률, 우리가 일정 비율 2분의 1을 내는 거라고 보시고 정액, 이건 액수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가 자기 땅에서 수확의 매신가 필요 없어요. 일정 액만 가져오니까. 이 한문을 좀 보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의 어떤 발달 나와 있습니다. 조선 그 후기 가면 이 상품화폐가 이제 진전되고, 그 다음에 대동법 실시, 인구의 증가, 16세기 이후에 부역제 해이가 결국은, 수공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관영수공업에서 이 민영수공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영수공업의 이제, 성장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큼 조선 후기 포를 납부하는 장인이 무려 10만을 해야 할 정도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는 관영 수업 체제보다는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가 관영이면 조선 후기는 민영 수업이 주가 되고요. 관영 수업은 서서히 약화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수공업 형태는 지금 민영수공업 상황에서 선대제 수공업하고 독립수공업, 간해수공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알죠? 민영수공업 체제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선대제 그 수공업이라는 것은 상업 자본인 그 물주, 상인이나 공인이 민영수공업자를 지배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제 수공업은 보세요. 상인과 공인이 물건을 판매하겠다, 납품하겠다 수공업자한테 와서 물건을 달라 해요. 근데 수공업자는 포 납부해야죠. 작업장을 갖다가 설치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비 때문에 영세예요. 그래서 주문만 하지 말고 먼저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인 공인이 원료와 자금을 다 대주면 이들은 이제 물건을 만들고 이들이 갖다가 판매하는 거. 오늘날 보면 이 자본가고 이 기술자예요. 자본이 기술을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일반적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18세기 후반에 가서는 뭐요? 이런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독립수급이 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광산 증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PPT를 보면은 이 교재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면에다 다 실는 과정에서 활자가 좀 작아서 계속 미안하긴 하지만 어떤 제가 눈으로 좀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알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암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주 보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광산의 그 증가하는데 15세기는 국가 통제하예요. 알죠? 철광을 중심으로 일부 농기구를 생산하는 그런 정도고 일부 무기도 만들겠죠. 그러나 이제 16세기는 여기도 이제 부역제가 해이집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 수공은 발달하죠. 청과의 무역에서 결국은 이제 광물의 수요가 있어요. 특히 은의 수요. 그래서 17세기 가서는 개인적인 채굴을 허용했다는데 효종 때 설점 수혜제예요. 결국은 이제 호조에서 작업장 이런 시설들을 갖다 그 도로라든가 재련 시설들을 다 갖춰놔요.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작업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득이 생기면 별장을 파견해서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이는, 알죠? 이게 이제 설점 수혜제입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영조 때 가서는 이제 수령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별장을 파견한 이 설점 수혜제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이 자본가들이 광산을 개발하고 이익이 생기면 수령이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부과하는 형태예요. 이때는 이제 좀 더 호조가 중심이었다면 수령 쪽으로 이제 권한이 넘어온 거고 좀 더 자유로운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나 이제 숨어서 채우라는 잠체는 이때도 있었던 걸로. 그 다음에 그 광산은 이렇게 이제 전문적 경영 덕대가 상인 물주로부터 이제 자본을 끌어다가 광산을 개발하는 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과 이 사상의 대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 부세와 소작농의 급납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상업이 발달한 거고 크게 이제 공인과 사상이 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공인과 사상이 주가 된다. 자, 공인은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등장한 관상이에요. 알죠? 이들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상권을 독점하고 사상의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전과 장시를 무대로 이제 활약하면서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로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점적 도매상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이 허생전에 그 허생이 떠오르는 거죠. 알죠? 국가직에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공인은 사상이 아닌 거예요. 17세기 이제 등장을 곳곳마다 이제 하게 되고 시전상인과 경쟁했다는데 이 금난 정권을 통해서 이 사상을 통제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 공인의 매점 매색 행위로 이제 오히려 중간상이 몰라가는 등 물가는 폭등하는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조 때 가서는 더 이상 사상의 그 성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철폐됩니다. 이제 사상도 6가지 품목만 시전상인하고 결국 그 6가지 품목만 팔지 않고 시전상인과 나머지는 자유롭게 경쟁했다. 이걸 신해통공의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해통공의 조치는 시전상인은 위축되고 사상이 좀 더 활기를 띠면서 사상도 독점적 도매상인으로 성장했다. 각 지역에도 이제 사상이 성장하고 이 대무에도 깊이 관여했다는데 일단 사상 중에서 이제 송상, 경강상인, 만상 이들이 나와 있죠. 송상은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삼 재배 판매예요. 증포소를 설치해서 이 홍삼 가공업에도 관여했고요. 송방이란 지점, 경강상인은 서울에 있는 강이니까 한강 유역에서 운송업에 종사했죠. 배를 알다 보니까 선박 건조하면 경강상인으로. 그래서 이 송상과 경강상인은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이건 대외 무역에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장시 앞에서 배웠던 대로 15세기 등장합니다. 16세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지 조선 후기 가서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벌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18세기 가서는 천여 개소까지 더 늘어났다.
알죠? 그 다음에 장시간 이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보부상들, 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구에서는 이제, 선상과 객주 여각의 활약이 있어요. 선상은 이제 대표적인 게 경강상이죠. 그러니까, 포구에서 상업 활동하면, 경강상인과 객주 여각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은 이제 중개업, 운송업, 속박업, 금융업, 이탁 판매업 이런 걸 합니다. 이게 같은 역할이에요. 알죠? 이렇게 보시고, 포구에서 활동은 이렇게 묶어야지만, 중개업, 위탁 판매업, 금융하면 객주여가. 알죠? 그 다음에 대무역의 이제 발달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선 후기 공무역인 계시와 사무역인 후시가 있죠. 후기에도 이제 비단 약재, 문방구, 서적은 다 수입합니다. 특히 이제 수출한 것은 은이나 종이, 무명, 인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겠고요. 의주의 이제 만상, 중간계시, 후시를 중심으로 송상은 이제 만상과 내상을 중개 이게 나와 있죠. 일본과는 이제 외관 계시를 통해서 이제 무역이 있다 그랬고 일본에서 이제 굴이나 황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은은 이제 청에 역수출했다 나왔는데 이 구리는 동전의 원료다 보니까 이제 수입을 했고요. 은은 청에 이제 역수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삼, 무명, 동래는 이제 내상이 있고 일본과 무역이에요. 자, 이쪽 빠르게 한번 그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주에 있는 만상이 있고요. 평양에 유상이 있고요. 개성에 송상이 있고요. 한강역에 경강상이 있고요. 동래 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상은 청과 무역에, 내상은 당연히 일본과 무역에. 그리고 이제 청에서 가져온 것은 비단, 서적, 약재. 여기서는 이제 은과 구리. 그래서 이 은은 청에 역수출했는데 은뿐만이 아니라 인삼, 무명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쌀이나 인삼이나 또 쌀, 인삼, 무명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송상이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은 다 들어가고 무명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경강상에는 대무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국가가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무역이 청과 무역에 종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도로 대무역이 깊이 가냐 만상은 청, 경찰직에 나온 대로 내상이 일본과 무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은 가져다가 역수출한 거. 그렇죠?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제 아래 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화폐에 대해서 나왔죠. 인조 때 이제 상평 통보가 주조되고요. 효종 숙정을 거치면서 이 전국적으로 유통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화폐가 발행되어도 이제 잘 통용되지 않는 이 전황 현상은 이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되는 폐단 때문에 생긴 거고, 그래서 이 고리대 폐단을 지적하고 이익이 화폐를 갖다가 폐하자. 이렇게 주장했죠. 7금에 나온 겁니다. 화폐를 폐하자는 것은 이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화폐를 이용하자는 쪽은 중상주의 실학, 유수원, 박지원, 그 용전론이 있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화폐가 이제 확대되기도 했다 하는데 이 상평통보 이게 논 몇 필지 사다 보면 막 구루마로 막 상평통보로 막 다 싣고 가야 됩니다. 이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 환이나 어음 등이 사용되기도 했다면 맞는 걸로. 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로 이렇게 이제 만상, 내상 이렇게 보시고 이 송상이 이제 중개 역할을 한 거고 대무역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강상에는 대무역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경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조선 후기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